김태호와 박진영은 결혼 8년 차 부부였다. 40대 초반에 접어든 두 사람은 서울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 태호는 IT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꼼꼼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진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활동하며 외향적이고 실리적인 면모를 보였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차이가 조화를 이루었다. 태호는 진영의 활달함과 추진력에 끌렸고, 진영은 태호의 안정감과 신뢰를 사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커리어에 몰두하며 나름의 행복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영의 잦은 외출과 냉랭한 태도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피곤한 금요일이었다. 태호는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차를 몰며 그는 주말 계획을 떠올렸다. 진영이랑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15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를 맞았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다. 진영은 친구 만나고 온다며 문자를 보내고 이미 나가 있었다. 태호는 신발을 벗으며 또 늦네라고 중얼거렸다. 진영의 외출은 최근 몇 달간 잦아졌고 이유는 늘 고객 미팅이거나 친구 모임이었다. 태호는 코트를 걸고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려던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김태호 귀하라는 글씨와 함께 이혼 소장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서류에는 진영이 작성한 이혼 요구가 담겨 있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태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언제 폭력을 했지? 그는 진영에게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다툼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노력했고 진영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 태호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진영은 태호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서적 학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태호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터무니없어. 그는 지난 8년을 되짚었다. 진영과 다툰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그녀의 비판에 그가 사과하며 끝났다. 폭력은커녕 진영이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진 적도 있었다.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11시쯤 진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된 블랙 재킷과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늦었네라며 태호가 말을 걸자 진영은 응,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진영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뭐가 뭐냐고?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폭력? 정서적 학대? 이게 다 뭐야? 태호가 다그치자 진영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내가 기억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야. 나 진짜 힘들었어. 태호는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너한테 손댄 적 없잖아. 증거라도 있냐?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증거? 곧 법원에서 보자. 나 지금 피곤해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태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진영의 단호한 태도와 무심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뭐가 잘못된 거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밤을 보냈다. 진영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 동료 민규에게 전화했다. 민규야, 나 어제 집에서 이혼 서류 봤어. 민규는 놀라며 뭐? 진영이가 이혼하자고? 라고 물었다. 태호는 응.
내가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런 적 없어. 이해가 안 되라며 한숨을 쉬었다. 민규는 잠시 침묵하더니 뭔가 이상하다. 진영이 너랑 그렇게 심하게 싸운 적도 없잖아. 변호사 만나봐라고 조언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기 전 그는 진영의 의도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가 왜 이런 거짓을 꾸몄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궁금했다. 며칠간 태호는 진영을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했고 전화로 누군가와 속삭이며 대화했다. 태호는 진영의 핸드백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바의 결제 내역이었다. 친구들이랑 일하는 핑계와는 맞지 않는 소비였다. 태호의 불안은 커졌다. 그는 진영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혼 서류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진영의 이혼 소장이 단순한 충동이 아님을 직감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었고 진영의 냉랭한 태도 뒤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 의심했다. 그는 진영에게 직접 따지기보다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며 단서를 찾기로 했다. 진영은 매일 밤늦게 돌아왔고 집에서도 태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태호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결혼 8년 동안 진영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변한 걸까? 어느 날 아침 진영이 출근하며 핸드백을 거실에 두고 나갔다. 태호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다. 지갑과 화장품 사이에서 낯선 명함이 눈에 띄었다. 이소연 프리랜서 컨설턴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호는 이소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다. 진영의 고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진영이 돌아올 때까지 별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진영이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었어 라며 들어왔을 때 태호는 고객 만났어? 라고 물었다. 진영은 응, 부동산 계약 때문에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태호는 진영의 친구 혜진에게 연락했다. 혜진은 진영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으로 태호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혜진을 카페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진아, 진영이 요즘 좀 이상해. 이혼 소장까지 받았는데 내가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 내가 그런 적 없는데 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태호야, 나 사실 좀 들었어. 진영이 1년 전부터 이혼 준비했대. 태호는 눈이 커졌다. 1년 전부터? 왜? 혜진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재산 챙기려고 너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던데 어떤 여자를 고용해서 너를 유혹하게 했대. 태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유혹? 무슨 여자? 혜진은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진영이 그 여자한테 돈 줬대. 너를 화나게 해서 폭력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바람 피운 걸로 몰려고 했나 봐라고 말했다. 태호는 숨이 막혔다. 그게 정말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영이 나한테 술 먹고 털어놨어. 내가 말리지 않았던 게 미안해라고 덧붙였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마워 혜진아. 더 알아볼게라고 말했다. 카페를 나서며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진영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몇 달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소연이라는 여자가 떠올랐다. 그녀는 우연히 태호 옆자리에 앉아 저 여기 자주 오는데 처음 뵙네요 라며 말을 걸었다. 소연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고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로 태호를 편하게 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녀는 오늘 좀 힘들었는데 같이 술 한잔 할까요? 라며 태호를 유도했다. 그날 밤 태호는 소연과 술을 마시다 취했고 그녀의 제안으로 호텔로 갔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는 소연과 잠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 태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진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소연은 그 후 연락이 끊겼다. 이제 태호는 깨달았다. 소연이 진영이 고용한 여자였고 그 잠자리는 함정이었다. 태호는 진영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그는 진영이 잠든 새벽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예전과 같은 결혼기념일이었다. 이메일 폴더를 뒤지자 이소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태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메일을 열었다. 소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태호가 폭력적이진 않네. 내가 호텔에서 찍은 영상으로 편집할게요. 폭력 증거로 못 쓰면 불륜으로라도 써먹죠. 진영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다. 좋아. 잘하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태호가 의심하면 모른 척해. 태호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다. 호텔 영상이라니? 소연이 그날 밤을 녹화했다는 뜻이었다. 태호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진영이 자신을 폭력남으로 몰기 위해 소연을 고용했고 실패하자 불륜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진영의 핸드백에서 찾은 명함이 소연의 것이었음을 확신하며 태호는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진영이 꾸민 거짓 연극의 대본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호는 진영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메일로 그녀의 계획이 단순한 재산 분할 이상임을 알게 됐다. 소연과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지만 더 깊은 배신은 다른 폴더에서 드러났다. 강민우라는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태호는 숨을 참으며 메일을 열었다. 태호랑 이혼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는 민우의 메시지와 진영의 답장 곧 끝낼게. 아파트 절반만 챙기면 충분해가 적혀 있었다. 태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진영이 소연을 고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를 가정폭력이나 불륜 가해자로 몰아 이혼 후 재산을 챙기고 민우와 함께 떠날 계획이었다. 태호는 민우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진영이 부동산 일을 하며 만난 고객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진영의 전화기를 떠올렸지만 비밀번호가 바뀐 상태였다. 대신 노트북에서 민우와의 대화를 더 뒤졌다. 두 사람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태호가 의심하면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해라고 농담하는 내용이 있었다. 태호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진영이 자신을 속이며 민우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우의 이메일 주소를 메모하며 이건 끝까지 파헤친다라고 다짐했다. 태호는 변호사 정수연을 만났다. 정 변호사는 송파구에서 가정법 전문으로 유명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태호는 사무실에 앉아 진영의 이메일 캡처와 소연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진영이 저를 속였어요. 폭력 증거를 조작하고 불륜으로 몰려고 소연이란 여자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민우라는 남자랑 외도 중이에요. 정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보며 이 정도면 진영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녀의 외도와 조작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산 분할도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답했다. 태호는 이를 악물며 진영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태호는 복수의 첫걸음으로 소연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친구 민규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규는 내가 탐정 좀 아는데 소연 주소 알아봐 줄게라며 흔쾌히 나섰다. 며칠 뒤 민규가 송파구 근처 원룸 주소와 전화번호를 건넸다. 이소연 30대 중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래. 조심해라고 덧붙였다. 태호는 그날 저녁 소연의 집 근처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카페와 호텔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다. 소연은 태호를 보며 당황했다. 당신 어떻게 여길? 태호는 차갑게 말했다. 진영이 너를 고용했지? 얼마 받았어?
소연은 눈을 내리깔며 50만 원씩 몇 번 받았어요. 진영이 당신을 화나게 해서 폭력 증거 만들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호텔에서라며 말을 흐렸다. 태호는 그날 밤 영상 찍었지? 라고 다그쳤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집해서 진영한테 보냈어요.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렸다. 태호는 분노를 삼키며 진실을 말해주면 용서할게. 녹음해라고 제안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영이 저를 고용해서 당신을 유혹하게 했어요. 호텔에서 영상 찍고 불륜 증거로 쓰라고 했죠라고 고백했다. 태호는 녹음을 멈추며 이거 법원에 제출한다라고 말했다. 소연은 제발 내 이름은 빼줘요라며 애원했지만 태호는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라며 돌아섰다. 태호는 민우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민규가 민우의 SNS를 찾아냈다. 강민우는 40대 초반의 부동산 투자자였고 진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제주도 해변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사진, 민우가 곧 같이 살자라고 댓글을 단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태호는 사진을 캡처하며 이를 악물었다. 진영이 민우와의 새 삶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는 노트북에서 민우와의 이메일도 추가로 찾아냈다. 태호가 소송 걸면 내가 돈 대줄게라는 민우의 약속이 적혀 있었다. 태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연 증언 녹음했어요. 민우랑 진영의 외도 증거도 확보했어요. 정 변호사는 좋아요. 이걸로 진영의 유책을 입증하고 재산 분할도 막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태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진영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순간이 다가올 터였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 복수의 불씨가 그의 마음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태호는 진영의 거짓과 배신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변호사 정수영과 함께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진영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태호는 그녀의 계획을 뒤집어 승리를 쟁취할 작정이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진영이 부동산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조용했고 태호는 테이블에 이혼 소장과 증거 파일을 가지런히 놓고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며 진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재킷을 벗으며 오늘 좀 피곤하네라고 중얼거렸지만 태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멈칫했다. 이게 뭐야? 태호가 소장을 내밀며 물었다. 진영은 서류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뭐야 이게? 내가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건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태호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폭력의 학대? 다 거짓이지. 이제 내가 끝낸다. 그는 소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진영이 저를 고용해서 당신을 유혹하게 했어요. 호텔에서 영상 찍고 불륜 증거로 쓰라고 했죠라는 소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호는 이어서 노트북을 열어 그녀와 민우의 이메일 캡처를 보여줬다. 민우랑 새 삶을 꾸리려고 날 함정에 빠뜨렸지? 다 알아. 진영은 당황하며 오해야. 소연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발뺌했다. 태호는 차갑게 웃으며 이메일까지 조작됐다고 할 거야? 태호랑 이혼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는 민우 말도 거짓이야? 진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혼은 안 돼. 아파트 절반은 내 거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호는 법원에서 보자. 내가 뭘 챙길 수 있는지 보자고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영은 태호야 이러지 마. 라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태호는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외면한 채 잠을 청했다. 이혼 조정은 송파구 법원에서 열렸다. 태호와 정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했다. 소연의 녹음, 진영과 민호의 이메일, 제주도 여행 사진, 민호의 SNS 댓글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박진영은 김태호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조작하려 했고 실패하자 불륜 혐의를 씌우려 했습니다. 이는 이소연의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녀는 강민호와 외도하며 이혼 후 재산을 노렸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진영 측 변호사는 소연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태호가 제출한 이메일과 사진은 반론을 무력화했다. 진영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어요. 태호가 화나게 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진영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다. 이혼은 성사됐고 진영의 재산 분할 요구는 기각됐다. 아파트는 태호의 명의로 남았고 진영은 소액의 위자료만 받았다. 판결이 끝난 날 태호는 법원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정 변호사는 잘 싸웠어요. 새 출발하세요 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혼 후 태호는 진영과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 책, 부동산 자료를 정리하며 집을 비웠다. 그는 회사에 몰두하며 일상을 채웠지만 밤마다 텅 빈 아파트에서 외로움이 밀려왔다. 진영은 이혼 직후 민호와 연락했지만 민호는 내가 재산 못 챙겼으니 나도 관심 없어라며 그녀를 떠났다. 진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혼자 남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태호가 너무 단호했어라며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위로뿐이었다. 몇 달 뒤 진영이 태호를 찾아왔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태호야, 나 들어가도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는 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다. 무슨 용건이야? 진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민호도 날 버렸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호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배신의 기억이 더 강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뻔했어.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단호히 말하며 문을 닫았다. 진영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태호는 돌아서지 않았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8년간의 결혼은 진영의 거짓과 욕심으로 끝났지만 그는 자유를 되찾았다. 복수는 성공했고 진영은 자신이 뿌린 대가를 치렀다. 태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미래를 그렸다. 씁쓸한 승리였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다. 진영의 후회는 그의 삶에서 멀어진 과거일 뿐이었다.